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약갱신한 거 그게 올라가면 또 다른 것도 올라가고 주변의 전세 가격들이 이제 키 맞추기를 또 해야 되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작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전세 가격 강동 특히 많이 조정이 됐고 매매 가격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진짜 규제로만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공급분이 없거든요. 공급은 신축도 공급이지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이렇게 유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세제 정책이잖아요. 고준석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전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다들 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만 해도 막 전세 상승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한 3-4개월 동안은 또 이제 집값도 좀 안정되고 뭐 대출 규제하고 하면서 전세 이야기가 좀 많이 좀 들어가긴 했거든요. 네. 실제 아직 통계 같은 걸로 보면은 전세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 전세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네. 전세로 살면은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통적으로 뭐 우리가 전세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게 사다리 역할을 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월세로 살게 되면 주거 비용이 많으니까 내 집 마련 기간은 점점 뭐 늘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2024년 3분기 PIR을 보면은 8,200만 원 소득 1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서울에 아파트를 한 9억 원짜리 하나 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11년이라는 세월이 엄청 긴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세로 사는 게 사실은 내 집 마련을 하는 데는 빨리 걸리는데 근데 이 전세로 살 돈을 빼서 내 집 마련을 전세 끼고 해놓고 월세 사는 전략이 가장 좋은 재테크 방법이다. 저는 그래서 전세를 한 몇 년 더 살다가 2년 더 살다가 뭐 2+2 4년 더 살다가 그때 내 집 마련을 해야지 이거보다는 지금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거 비용이 월세보다는 싸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물량이 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로 가는데 지금 월세 전환 비율은 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그 기준은 기준금리 플러스 2%거든요. 그럼 이제 5%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한 달에 1억 감안하면은 48만 원. 그러니까 뭐 8만 원 뛰더라도 40만 원이면은 그러면은 내가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전세자금 대출 받았을 때 얼마지 이거잖아요. 이건데 감안하면은 전세자금을 받더라도 이게 좀 싸다. 대출 금리가 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출 금리가 이제 4% 미만이니까 이건 5%짜리고 4% 미만이니까 그래서 전세 자금을 반떠서 전셋집에 사는 분들은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근데 자기 자금을 가지고서 살면은 재테크 기회를 놓치는 거니까 가지고는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은 돈이 많이 없으면 그냥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주거비를 좀 아끼는 건데. 거고.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집값 떨어질 거를 예상하고 현금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은 조금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뭐 내가 현금이 많으면 일부러 그걸 막 전세로 깔고 앉아있기보다는 그걸로 이제 뭐 투자를 해놓고 월세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는 사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게 실제 현실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전셋집 대비 요거 집 사면서 월세로 갈 때 주거 수준이 팍 떨어져요. 엄청 나빠지잖아요. 월세가 가뜩이나 더 비싼데 그걸 더 또 싼 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5억이면 뭐 괜찮은 막 아파트에서 뭐 살 수 있는데 갭 투자 해놓고 월세 가려니까 뭐 빌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힘들어서 못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 초등학교 안 들어갔을 때는 좀 지하에 살아도 저는 된다고 봐요. 아기 때 명품을 입혀도 못 알아보거든요. 내가 뭘 어디 살았나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진짜 신혼 때는 조금 주거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데 살더라도 저는 내 집 마련이 우선이라고 봐요. 그거 내 집 마련 미뤘다가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주위에 굉장히 많잖아요. 비싸게 내 집 마련은 그때 내가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 잡는다는 게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은 우리나라 예로 보면 뭐 봄, 가을 통상적으로 결혼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꼭 그때 해야 되느냐, 뭐 여름이나 겨울에 하면 안 되는 거냐라는 거죠. 예,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겨울이나 여름에 해도 되는 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도 안 떨어지는 거, 덜 떨어지는 거,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보다는 어떤 걸 사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는 시장을 좀 보자.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한 10개 단지를 조금 내가 가고자 하는 단지를 보고 여기를 조금 면밀히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또 미래 이 지역이 어떻게 바뀔 건지까지 고려를 조금 해서 조금 분석을 한 다음에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남만 고집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게 통계나 이런 걸 봐도 네. 강남만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른 데도 오르거든요. 성이 안 차는 거죠. 강남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으로 보면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실제 퍼센트로 치면 막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니죠. 네. 장기적으로 봐도 막 유독 뭐 더 튀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몇 억, 뭐 몇 천만 원 뭐 이게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 그냥 저거 못 사면 안 사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제 아이가 어리거나 하면은 빌라 가서 살아라라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40대까지는 그래도 좀 통용이 되는데 30대이신 분들 이제 막 결혼하시는 분들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준을 낮춘다는 거. 네, 그때 하지 않으면은 아니면은 뭐 본가나 처가 들어가서 사는 것도 그건 더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아예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그때 사실은 자산 관리의 목표를 좀 세우고 바짝 준비하지 않으면은 PIR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전세를 지금 많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 자기 자금이면은 전세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라라고 저는 하고 싶고요. 뭐 전세자금 대출이신 분들은 월세보다는 이게 싸니까 어차피 돈 모아야 되니까 최대한 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활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전세 사기는 안 당해야 되겠죠. 네, 그건 이제 알아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집 사는 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전세 얘기 하다가 이제 글로 가가지고 전세에 지금 가장 그 뭐랄까요 문제가 많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대출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보증보험 해주는 거.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전세가 이제 시장을 막 떠받치고 막 올리는 거라서 이 전세 시장을 좀 낮춰야지 집값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세 대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세 대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전세 대출을 줄이면은 일단 나비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일단 청년들 결혼이 늦어지겠죠.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율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겠죠. 그 말은 월세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네, 그거 주거 비용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2%로 올해 간다라고 해도 4%잖아요. 전환 비율은. 근데 2%로 가면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더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줄인다라고 하면은 청년들의 결혼 기회를 너 늦춰라, 늦게 가라, 돈 모아서 집 얻어서 가라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뭐 빌라나 아까 말씀하신 지하나 이런 데 가서 시작해라 하는데 그건 또 안 되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거는 우리나라 100년 대계, 200년, 300년 미래를 감안하고라도 이런 거를 줄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줄여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 집 마련이 늦어지면은 양극화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세 대출을 낮추면 아니면 뭐 비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뭐 일부 뭐 좀 감액을 하거나 한다면 집값이 잡히기는 할까요? 그게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전세자금 대출이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예전에는 제가 은행 IMF 때 이때도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다 전액 현금이에요. 전액 현금이잖아요. 이게 이제 언젠가부터 이게 생긴 지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이 나온 지가. 그런데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이 특이한 제도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줄인다라고 해서
이게 전세를 얻는 사람이 전부 다 대출만 받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없었을 때도 그 시장이 유지되어 오고 그 시장이 이어져 왔는데 이걸 줄인다라고 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다. 그렇지는 않게 보인다.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대출이 이제 공급해 주는 건데 그 대출을 어쨌든 빼내면 그만큼 이제 전세 쪽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전세가 내려가면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전세 돌려줘야 되고 역전세가 날 수도 있으니 급매도 나올 것이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죠. 뭐 100명 중에 정말 몇 %는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시장을 대세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어차피 그렇게 줄인 것만큼 뭐 월세를 얻어야 되시는 거니까 뭐 집이 빈 집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괜히 주거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청년들 주거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만 초래해서 오히려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런 뭐 더 큰 나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시면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니 그 말이라면 전세 대출을 더 많이 해주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전세 대출은 이제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전세 금액에 뭐 한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이미 있잖아요. 많이 해주고 이미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오버해서 해주면 일본처럼 되겠죠. 뭐 일본 집 살 때 120%, 130%까지 했으니까 전세 자금의 120%, 130%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서 채권 보전이 안 되니까. 지금도 LTV보다는 엄청 많이 해주고 있다. 엄청 많이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DSR이나 이런 거 적용받아서 우리가 주담대 받을 때보다 엄청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늘릴 수도 없지만 오히려 너무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낮추면 낮출수록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저도 일부 동감은 좀 되는 게 요즘 청년 세대들한테 이제 전세 대출 안 해줄 거야. 그러면은 너 대출 받지 말고 반전세 가 아니면 월세 가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주거비가 더 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그럼 과연 자기 소득에 맞춰서 더 나쁜 집을 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나는 뭐 결혼 안 하고 뭐 나는 혼자 살 거야 이게 더 늘어날 거냐. 그래서 1인 세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인 세대들이 빨리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정말 어른 세대에서 빨리 지원을 해주고 사회적으로 이게 합의가 돼서 정말 청년 주택도 좀 많이 지어서 공급해주고 전세를 얻어서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한테는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출 규제를 할 때 가장 피해 보는 게 이제 젊은 세대가 많이 피해 보잖아요. 나는 지금 자산이 없는데 소득이 높지만 자산이 없는데 집을 어떻게 사라는 거냐. 근데 막 집값은 또 올라가니까 못 사서 또 한탄했던 게 몇 년 전이었는데 무조건 대출을 줄인다고 좋은 거는 아닐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전세가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이나 뭐 지방 이런 데들은 지금 전세가율이 좀 어떻게 계속 막 올라가고 있죠. 서울 지금 KB 기준으로 보니까 54% 정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갈 때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60%, 75%까지 전세가 비율이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땐 60% 미만으로 관리되는 게 이게 적정하지 않나. 그래서 서울은 조금 아직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셋집 얻을 때 매매값 대비해서 70%를 넘어가는 집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대항력을 꼭 갖춰야 되고 전세보증 보험도 꼭 가입을 조금 해서 나중에 내가 전셋집에서 임대차 해지하고 나갈 때 다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고 전세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세가율이 사실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뭐 서울도 70%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그걸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은 전세가율이 뭐 50%대니까 지금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예전하고 이제는 약간 기준이 달라져 버린 건가요? 전세가율이 높으면은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매매값이 내려가면은 전세가 비율은 더 올라갈 수 그게 또 경매라도 당하는 날에는 이게 이제 전세 보증금 못 받을 수 있고 또 고생하면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전세 시장이 전세가 비율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이 돼 있다. 우리가 수도권의 빌라나 오피스텔을 보면은 전세가율이 80%, 90% 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은. 근데 지금 서울의 시장은 안정돼 있다.
전세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조금 더 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2+2가 네. 작년 7월에 만기 계약갱신이 돌아와서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세 가액이 2+2가 무장 해제돼서 한 번에 확 올리는 이런 지금 경향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1년, 2년까지 지금 그런 만기 도래분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 7월, 내년 7월까지도 2년 계약이니까 네. 이게 쭉 나와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계약갱신 한 거 그게 올라가면 또 다른 것도 올라가고 주변의 전세 가격들이 이제 키 맞추기를 또 해야 되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당분간 전세 상승은 좀 예상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공급으로 조금 눌러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작년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입주를 네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전세 가격 강동 특히 많이 조정이 됐고 매매 가격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회복이 된 거죠. 그게 다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예전에 헬리오시티처럼 그게 이제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서울의 전세가 비중은 지금은 뭐 안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60%가 넘어서면은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근에 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전세 중에 이제 간주 임대료 뭐 12억 넘으면 뭐 과세를 뭐 하겠다 해서 이 한때 또 뭐 이제 강남권이 이런 데는 뭐 전세가 좀 높잖아요. 되게 높죠. 그러니까 그거 뭐 한 채만 전세 줘도 이제 막 세금 더 내게 한다. 아니 뭐 두 채 가지고 있으면 뭐 세금 더 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세를 뭐 줘야 되나 안 줘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월세로 다 전환하겠죠. 반전세나 막 월세 이런 거 가겠죠. 그런 걸로 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은 진짜 규제로만 다 통제할 수는 없어요.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공급뿐이 없거든요. 네. 공급은 신축도 공급이지만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이렇게 유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세제 정책이잖아요. 세제 규제를 조금 풀어서 네. 활발하게 시장에서 활동하도록 매물이 많이 나오면은 가격이 조정되는 거잖아요. 네. 매물이 없으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게 하도록 세제 개편은 조금 필요해 보이네요. 아니면은 뭐 서울에 가지고 계신 뭐 노인분들이 만약에 뭐 팔기 좀 뭐 좋게 해주신다든지 뭐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굳이 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뭐 1주택자 중에도 근데 그런 분들도 이게 뭐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난 안 팔아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그 동네에 안 살아도 되는데 그냥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본인은 가지고 있고 딴 데 전세 사시는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매물이 나올 수 있게 세제 혜택을 우리가 10억짜리가 1년에 한 건 거래되는 것보다 10억짜리가 1년에 10번 거래되는 게 세수 확보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율을 높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거래될 수 있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래야지만 모든 데 다 우리 GDP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많이 거래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사실 이 말씀이 맞기는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세법 구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참 팔고 이동하고 이게 어렵게 해놨어요. 특히 양도세가 있다 보니까 한번 팔면은 다시 그런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는 거죠. 한번 내가 집 사놓으면은 이사를 못 가요. 세금 내고 나면 그런 집을 못 가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에 대출 많이 받아서 무리해서 사놓지 않으면 중간에 옮겨가기가 참 어렵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죠. 차라리 뭐 외국처럼 뭐 보유세를 걷되 뭐 양도세를 안 걷어서 그냥 언제든지 사고 팔고 막 할 수 있게 해놓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차라리 그게 더 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텐데 우리는 똘똘한 한 채 좋은 거 하나 사가지고 최대한 오래 살고 그냥 거기서 버텨라 이런 식으로 정책이 다 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바뀌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전세 제도 자체가 이제는 운명을 다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뭐 국토부 장관이나 뭐 아니면 뭐 약간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구시대적인 유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전세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전세권에 대한 제도를 바꿔야 되겠죠. 민법에 우리가 정의돼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관습으로 법에 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누가 뭐 수명이 닿았대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소멸돼야지 이거를 강제화해서 소멸시키는 거는 부작용을 또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세가 정말 시장에서 네. 전세보다는 월세가 유리해 이러면은 수요자들이 다 월세로 가겠죠. 그러겠죠. 네, 지금 그 비율이 나눠지는 거는 사정에 의해서 전세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 비중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이런 시장을 인정을 해줘야지 법제화시켜서 규제한다라고 하면은 부작용은 더 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세는 사라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당분간. 근데 이게 또 전세가 유리할 때도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네, 네. 이 사람들도 다 자기 이익을 쫓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월세보다 이자 좀 낮다 그러면 바로 또 전세 가잖아요. 그럼요. 네, 네. 전세 사기가 터져도 막 들어가서 네, 전세 네, 하시더라고요. 그게 주거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래요.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요. 받아서 사는 게. 그냥 같은 돈으로 더 좋은 집 살 수 있다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얻을 때 잘 얻어라. 네. 이거지 뭐 전세가 없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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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근에 그 외국계에서 이제 아주 뭐 수백조 자산 있는 뭐 그런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규모 임대업을 하겠다. 이거를 또 정부가 적극 권장하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네. 법인이 이제 기업이 임대 사업을 해라. 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세제 혜택이 일단은 뭐 그런 해외 펀드들도 지금 네. 고려하는 것들이 우리나라 세제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나라 기업은 규제하고 네. 해외 펀드들은 뭐 완화해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진 않겠죠. 예, 예. 그러면은 취득세 12% 내고 종부세 물어가면서 그 사업을 하려면 그런 비용은 누가 부담? 시장의 수요자들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코 이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세법 그래서 지금 법인 투자자들이 국내에도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 급감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하려고 하면은 세법부터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럼 결국에 외국계에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법인 사업자가 임대 사업하는 거는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되고서는 외국인들도 다 그렇죠. 세금으로 뺏기는데 뭐가 있어야지만 하잖아요. 아니면은 임대료가 엄청 올라가겠죠. 네. 임대료 올려받으면 주변하고 틀리는데 개인 사업이 안 되겠죠. 개인한테 얻으면은 훨씬 싼데 법인한테 얻으면 비싼데 이러면 사업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구로만 끝날 수 있다. 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보여지네요. 하긴 뭐 SH도 종부세 많이 뭐 폭탄 맞아가지고 우리 종부세 좀 없애주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기업이 임대 사업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세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모펀드 들어오라고 지금 자꾸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제 그런 법 개정이 됐다고 치면은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임대 사업을 특히 주택 쪽에서 한다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좋죠. 봐야 되나? 좋은 건가요? 순기능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공급을 더 해주니까. 공급을 더 해주니까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되게 바람직스럽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도 이분들이 이제 뭐 진짜 차별화된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뭐 부자 청년들한테만 공급을 한다. 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에 멋있게 지어가지고. 그런 것들 공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만 조금 안 해주면은 이런 게 조금 이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으로 그럼요. 보면은 네, 네. 좀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